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소식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포커스, 뉴스 현장, 생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실종됐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으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의 여파로 항공권 예약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행 노선을 잇따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소식인데요. 현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에서는 지난 7월 31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의 한 빗물 배수시설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사고가 난 지 21시간 만에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음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소방당국이 지난 8월 1일 오전 5시 42분과 47분에 실종됐던 시공업체 직원과 미얀마 국적의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 발생 후 21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이들이 구조요원 투입 지역으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들과 함께 작업했던 협력업체 직원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인한 실종자 3명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곁으로 가지 못했음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오전 7시 10분쯤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 지하수로로 내려갔고 40분 후 폭우로 물이 불어 상황이 위험해지자 이를 알리기 위해 시공업체 직원이 현장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고립되었습니다. 폭우로 7시 40분쯤 수문이 열렸는데 이 사실이 시공사에 전달됐으나 작업장에 먼저 들어간 직원들에게 무전이 닿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늦게부터 수위를 낮춘 후 수색 작업을 벌여 남은 실종자들을 모두 발견했으며 경찰은 구조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현장은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 실종됐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음을 전했습니다. 실종자 2명이 발견된 것은 8월 1일 오전 6시쯤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B씨와 미얀마 국적의 협력업체 직원 C씨가 입구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숨져 있었으며 전날 오전 숨진 A씨를 포함해 이번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합동으로 시범 운영하던 중이었으며 오전 9시까지 서울에 시간당 최고 20mm의 강한 비가 예고됐지만 그 당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문은 수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장마철이 끝났다는 판단하에 기존 수위를 평소보다 낮게 설정해 폭우로 수문은 더 빨리 열렸으며 일단 지하로 내려가면 지상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B씨가 이들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전 현장 상황을 확인해 수동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건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30분부터 수문이 열리기까지 10분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전날부터 관계자 10명을 조사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경찰은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일상은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목동 펌프장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가 시공사인 현대건설 2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감리사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직원들의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8월 3일 벌일 1차 현장 감식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장소 등을 확인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발생한 3명의 사망 사고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동 빗물 펌프장은 상류부에서 비가 내려
지상하수 70% 이상의 수위까지 차오르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수로는 현대건설이 지난 2013년부터 공사를 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직경 10m 규모의 터널 형태이고 수로에 찬 빗물은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사고 당시는 빗물이 들어가서 3.3m의 깊은 수심을 지닌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고는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낸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3년 7월에 발생했던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바닥 청소 및 레일을 철거 작업하던 현장 근로자 7명이 사망했던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사고입니다. 목동 빗물 펌프장은 배수시설로서 비가 오면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여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침수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도 비가 오는 와중에 작업을 강행했으며 재난 안전을 대비한 사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이 노출된 사고였습니다. 연합뉴스TV도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련하여 좀 더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른 여파로 일본 항공권 예약이 급감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행 노선을 잇따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스일리에서는 최근 우리 항공업계가 일본으로 가는 노선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불매운동 때문인데요.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일본 관계가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자가 일본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일본의 한 소도시 사가현으로 가는 항공권 발권 카운터 앞에 여행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에서 사가현을 비롯한 일본 소도시를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만 일본 불매운동으로 189석인 비행기는 55석만 채웠습니다. 항공사들이 다음 달부터 일본 소도시로 가는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하면 아예 인천공항을 통해 오가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미카즈키 미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은 노선이 줄게 되면 한국에 오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되고 한국 화장품 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아쉬울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노우에 미우 일본인 항공 관광객도 불편하게 한국에 오는 것이 싫으며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지난달 일본으로 간 여행객은 56만 3천 명으로 이 중 약 20%인 11만 2,600명이 일본인이었습니다. 노선 축소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 일본 현지 소도시 관광산업도 위축되지만 한국을 오가는 일본인의 불편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이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수기가 끝나면 노선이 축소될 걸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일본의 관광업계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고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이 지속될수록 자국민과 일본 관광업계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뉴스투나잇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행 노선을 잇따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 여파로 항공권 예약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기자는 국내 항공사들이 일부 일본 노선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TA항공은 오이타와 구마모토, 시가행 노선을, 이스타항공은 오사카와 삿포로행 노선 운행을 중단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늘 10월부터 후쿠오카 노선을 매일 4회에서 3회로 축소할 방침이요. 일본행 노선 축소에 나선 건 이들 저가 항공만이 아니며 대한항공도 9월부터 삿포로행 운항을 중단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후쿠오카와 오사카, 오키나와를 향하는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바꿀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노선 축소는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투어에 따르면 8월 일본 여행상품 신규 예약 건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어서 일본 현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5일 홋카이도 지역의 호텔들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 신문은 오키나와현은 한일 관계 약화의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호텔, 료칸뿐만 아니라 음식점들이 있고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 지역의 농어촌이 또 같이 걸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3,1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750만 명으로서
4명 중 1명꼴로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되면 일본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일부 일본 노선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일본의 지자체연합이 국내 항공사에 와서 노선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사실 항공 노선의 취소나 축소는 한국인의 자발적인 일본 여행에 축소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항공사의 노선 취소는 일본을 관광할 사람이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여행이 매우 힘들어지고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일본 여행을 하기 힘들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 입국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항공 노선 취소는 일본 여행을 하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것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후쿠시마 이미지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현 일본 정권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매운동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좀 더 앞을 내다본다면 일본인의 한국 여행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은 담아내는 보도 내용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생 네트워크에서는 무더운 여름 경북 월포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뿐만 아니라 전통 방식의 후리금을 물고기 잡이 체험이 가능하며 이는 피서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전했는데요. 상인들은 월포를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해수욕장이 폐장될 때까지 주말마다 전통 후리금을 잡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손 물고기 잡이 체험 행사는 피서객들에게 인기입니다. 후리그물로 잡는 물고기들은 여기 가두리 그물로 옮겨졌는데요. 피서객들은 이렇게 물고기 잡기에 신이 났습니다. 전통 후리 그물잡이가 지역 주민과 마을에는 활력을,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겐 즐거운 여름 추억을 선사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요즘은 매우 더운 날씨에 열대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연합뉴스TV는 경북 월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뿐만 아니라 전통 방식의 후리그물 물고기 잡이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잊혀져가는 전통 방식의 물고기 잡이와 시원한 바다에 대한 보도로서 어른과 어린아이 모두에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이은정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이 시대 사회 현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8월 11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8.15 광복절 특집으로 박기서, 김구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1996년 10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40대 버스기사 박기서 씨로 밝혀졌는데요. 그가 살해한 남자는 백범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암살범 안두희였습니다. 평범한 버스기사가 왜 정의를 외치며 살인자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23년이 지난 지금의 박기서 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박기서 씨는 개인 택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버스기사로 운전하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평범한 버스기사였던 박기서 씨는 어떻게 안두희를 처단할 결심을 하였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인 경교장 장면을 보고 그 결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전 비극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김구 선생이 어떻게 살해가 되었는지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그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의 아픔과 절망을 크게 느꼈습니다.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며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꿈꿨다는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면서 현실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고 하여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김구 선생을 시해한 자가 평안히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그의 인터뷰를 통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암살의 배우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그 내용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권력이 있었다는 회고록에서 암살의 배후에 권력이 있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며 자막으로 내용 정리가 되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안두희는 안두희는 1년도 안 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후 배후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 박기서 씨의 분노가 이해됐습니다.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박기서 씨가 안두희를 만나 정의봉으로 가격한 내용이 설명되었는데요. 피 묻은 정의봉과 집 주소를 남겨둔 채 사건 현장을 나와 성당으로 향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길로 개명을 이준희 신부와 박기서 씨의 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범행 직후 고해성사를 하러 온 박기서 씨의 모습을 통해 그 신앙심에 대해 놀라웠고 죗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기서 씨를 신부님이 숨겨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곧이어 자수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에서 안두희 추적자 중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사회적으로 그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를 도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박기서 석방대책위원회에 대한 운동과 함께 결국 특사로 석방이 되었다고 하여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김구서거 70 올해 백범서거 70주년 행사를 보여주며 백범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효창원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상징적인 곳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박기서 씨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효창원이고 울창했던 그 수위 56년도에 군용 불도저가 효창 운동장에 들어선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독립투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되었다고 소개가 되어 참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축구장 철거 문제에 대해 소개가 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꼽혀왔는데요. 그 이유는 축구장 철거 반대 입장도 들을 수 있어서 양쪽 입장에 대한 이유가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다층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개방적으로 바뀐다고 하여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기서 씨의 일상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작은 가장일 뿐임을 알게 되어 더욱더 그의 행동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루, 이틀 만에 생각한 것이 아닌 몇 년을 거쳐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결정할 때까지 심적으로 많이 고생했을 모습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는데요. 평범한 가족이 버티기엔 버거운 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유와 민주를 이루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들이 꿈꾸던 세상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나는 박기서 씨의 백범일지를 읽는 모습에서 함께 방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이윤정 학생은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방송을 통해 8.15 광복의 날,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권을 위해 힘쓰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역사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어 좋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이은정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I hope that South Korea and I hope that Japan start getting along with each other. You know, they're supposed to be allies. and he's going to 오늘
오는 24일 연장 시한을 앞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맞서 지소미아 카드를 쓸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상응 조치가 될 수 있을지 등을 놓고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지소미아 연장과 파기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지소미아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한 정부 또 정치권의 입장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지소미아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에 처음 맺은 군사 분야의 협정인데요. 북한의 동향이라던가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33개의 나라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고 일본은 7개 나라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제 현재 협정은 오는 24일에 이제 효력이 만료되는데 그 이전까지 양국이 이제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공방이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반격하는 카드로 이제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이제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가뜩이나 흔들리는 한일 관계 속에서 지소미아마저 폐기되면은 양국 간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지소미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이제 벼락치기로 체결된 것이라면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에 이런 강경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한미동맹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대체로 지소미아 카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한미일 동맹과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진보 언론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을 압박할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자칫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반일 감정만 자극한다면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더는 한국을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도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면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귀책 사유는 일본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지소미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이해 득실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예, 지소미아의 이제 실효성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전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는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데는 확실한 역할을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정보는 한반도 인근을 벗어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은 이제 처음부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게다가 정보 공유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소미아 카드를 충분히 협상용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정보 자산이 우리의 것보다 우수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지소미아 파기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칫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한국이 먼저 깨는 모양새가 되면은 지소미아 카드를 쓰려다가 오히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로 스스로 목을 조이는 한국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안전 보장에 관련된 협정을 이제 흥정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공통의 동맹국인 이제 미국의 신뢰도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일 간의 균열은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에게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열고 반세기 남짓 동안 걸어오면서 양국 관계가 가장 위험한 영역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다시 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또 경제 전문지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 거론 등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도한 무역 제한을 엄중하게 경계하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경우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진보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느냐는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매우 곤란한 입장을 처하게 만든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일 협력에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바탕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3국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지소미아를 우리가 먼저 파기할 경우에 세 나라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오해와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 일관된 관점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강자고 우리는 약자다. 즉 양국 갈등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웬만한 것은 좀 접고 가자는 그런 경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손해느냐를 놓고 오로지 이제 경제적인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수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좀 따지는 그런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탓, 내 탓에만 매달리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짚어본 이 한일 간 갈등에 더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외교 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경제 또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걱정을 더 심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내부 곳곳에 자리한 갈등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좀 부추기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언론이 프레임 씌우기에 앞장서거나 잘못된 프레임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레임 씌우기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와서 사회적인 불안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파적인 관점에서 외교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의 뻔한 보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의 보도가 이제 상대국에 의해서 또 보도되고 또 그 보도된 것들을 다시 끌고 와서 이용하는 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깊은 골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호 의존 관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도 태도를 견지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